안녕하십니까. 경제기사 읽어준 남자의 정재훈 대리입니다. 매주 이 시간 월요일마다 두 개의 경제기사를 통해서 첫 번째 기사는 저희가 실생활에서 쉽게 좀 접근할 수 있는 기사를 통해 그 이면에 숨어있는 부분을 좀 더 살펴보고요. 또한 두 번째 기사는 좀 글로벌리하게 세계 시장의 여러 가지 기사를 통해 그 뒤에 숨어있는 이면들을 살펴봄으로써 이 두 가지 기사를 통해서 하나의 사물을 볼 때 여러 가지 통찰력을 읽어낼 수 있는 경제 기사의 이면들을 좀 소개해드리는 코너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번 시간 오늘도 이제 두 가지 경제 기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시간이 또 여러분들 여러 가지 통찰력을 키우시고 그 이후에 상상력을 키워가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기사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즘 시장 들어서 가장 이 시장의 중심이 되고 있는 세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바로 금발머리에 파란 눈을 한 외국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 농담삼아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는 말도 있지만 최근 들어서 이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외국인이다 보니 모든 포커스가 그쪽에 쏠려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외국인 말고도 이 시장의 뒤를 든든하게 받쳐주는 연기금이라는 또 다른 우리나라의 아군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첫 번째 기사는 이 연기금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 보시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사는 그 말씀 그대로 연기금의 매수 여력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좀 나오는 기사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2011년만 하더라도 12조 이상, 또한 8월달, 9월달 이후에 하루도 빼지 않고 3, 4개월 동안 계속해서 시장을 받치면서 유럽발 얘기를 방어해줬던 연기금 자금 집행이 올 1월달 들어서 9천억 정도밖에 매수가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좀 비중 확대가 되지 않고 있다는 담고 있습니다. 또한 이 기사에서는 연기금이 그동안 집중해서 매입했던 화학, 조서지, 에너지 같은 업종들에 좀 더 관심을 보일 것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했고요. 그만큼 이런 기사가 얘기가 나온다는 점은 연기금이 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가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제 이 연기금이 매수할지에 대해서 좀 더 기사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들도 최근 그 시장 기사를 통해 아시겠지만 이 연기금에 대한 기사가 상당히 이슈가 될 정도로 지금 시장에 외국인 말고 또 하나의 중요한 수급 세력으로 자리가 잡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연기금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자, 시작을 하기 앞서서 여러분들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종교를 믿는 가장 큰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요? 저 같은 경우도 종교가 있는데요. 사람들이 종교를 믿는 이유는 불확실성에 대한 미래에 대한 그런 두려움들을 기대고 보상받고 또한 위안을 얻기 위해서 종교를 믿습니다. 하나의 절대신이라는 신을 통해 자신의 심리를 기대면서 어떠한 심리적인 갈등이나 또한 어려운 부분들을 짚고 넘어가는 하나의 디딤돌로 삼는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세상을 살면서 친구분들이 가장 어려울 때 힘이 되듯이 이 어려운 친구분들의 어려운 일을 같이 겪으면서 또한 친해지는 부분들은 이러한 인간의 본연적인 속성에 대해서 좀 더 보여주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연기금이 작년 말에 상당히 어려웠던 시장을 든든하게 지지해주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도 기대할 수 있는 하나의 도율이 되었다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연기금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나, 그리고 또 우리의 심리적인 부분에 얼마나 중요한 받침돌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서 출발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이 기사를 통해서 연기금에 던져주는 의미와 그리고 또 연기금의 기본적인 개념, 또한 그리고 앞으로 시장에 어떤 역할을 끼칠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연기금이라는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부터 여러분들이 알고 출발하셔야 될 텐데요. 말 그대로 연기금 하면 정의에 대해서 여러분들 대충은 알고 계시겠지만 그 명확한 정의에 대해서는 아마 짚고 나가셨던 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연기금의 의미는 말 그대로 연금과 기금을 플러스해서 한마디로 합성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연기금입니다. 펜션과 펀드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말 그대로
연금이라고 하면 일정 액수로 해서 계속해서 상대방한테 이 납입을 한 사람한테 지급하는 제도, 곧 연금 제도를 말하고요. 이 연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커다란 돈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말 그대로 기금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기금이라는 커다란 돈들을 기여금을 통해서 모은 다음에 연금이라는 부분으로 이를 전환해서 소득이 없는 사람들한테 노후 소득을 보장을 위해서 근로기간이 지나고 나서 지급하는, 한마디로 기금을 만들어서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형태를 연기금이라고 좀 의미를 하고요. 좀 발음이 상당히 어려운데요. 이 연기금 자체가 그만큼 운용하는 것들을 여러 가지 기금 공제도 있고 여러 가지 우체국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주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되는 것은 바로 규모가 크고 가장 대표적인 이 연기금 세력은 바로 여러분들 다 아시는 국민연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국민연금에 대한 개념은 정부의 사회보장정책과도 좀 어떻게 보면 일치성이 있습니다. 협의회 사회보장정책을 보면 이 사회보험 부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안에 공적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실업보험들이 있는데 이 첫 번째 사회보험 제일 앞에 있는 공적연금에 해당되는 것이 국민연금이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여러분들 그렇게 어떻게 보면 노후 보장 부분, 그러니까 어떤 사람 근로자들이 은퇴를 해서 근로를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이 근로소득을 보장해 주기 위한 부분을 근로연금이라고 하고, 또 나머지는 신체에 장애가 생겨서 소득을 얻지 못할 때 보장해 주는 부분들을 소득연금, 소득에 대한 그런 부분, 또한 장애연금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또 한 가지는 또 그 가족분들 중에 갑자기 병사하시는 분들이 생길 때 여기에 대한 지급을 해주는 그 유족연금, 이 세 가지로 이어진 형태를 이 사회적 법률 중에 공적연금에 들어가는 국민연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연금과 기금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연기금이라는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일정 액수를 내야 되고, 이것이 바로 국민연금이라는 형태로 여러분들의 월급에서 매월 나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국민연금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느냐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실 텐데요. 자, 실제로 이 국민연금에는 마찬가지로 이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펀드 매니저들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펀드 매니저들, 곧 국민연금에서 직접 운용하는 펀드 매니저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 형태는 이 자문사하고 자산운용사가 여러분들 펀드를 운용하는 자문사와 자산운용사가 있죠. 이 자문사와 자산운용사한테 일정 부분 외주를 줍니다. 아웃소싱을 줘서 이 외주를 주는 부분을 고유 계정 외에 외주에 대한 계정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연기금의 운영 형태는 첫 번째로 국민연금에서 직접 운영하는 고유 계정과, 또 한 가지는 자산운용사와 자문사에서 운영하는 외주 계정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얼마 전에 이렇게 매수매도 창고 같은 데 보시면 연기금으로 집행되는 부분들은 물론 그쪽 수급으로 잡히겠지만 자문사 쪽에서 주문이 나가는 것은 또 증권사를 통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까지는 잘 캐치를 못하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자, 실제로 이런 운용 과정을 통해서 국민연금은 포트폴리오를 짜는데요.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가 들어갑니다. 가장 포트폴리오의 기본적인 부분이라 볼 수 있는 채권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대안투자, 여러 가지 투자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부동산 투자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투자 부분이 있고, 이 중에서도 또한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은 바로 주식 투자가 될 수 있는데요. 자, 이 주식 투자 비중이라는 것은 연기금의 횡보에 영향을 끼치고 이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줄 정도로 이 주식 투자 비중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일단 그 연금 고갈 시점이 2060년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뛰어넘기 위해서 기금이 연평균으로 6% 이상의 수익률을 계속해서 내줘야 됩니다. 자, 이를 위해서 지난 3년간의 채권 평균 수익률이 5.78%였고 주식 수익률이 13.3%였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채권 비중을 점진적으로 낮추고 주식과 대체 투자를 늘리겠다는 것이 얼마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발언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주식과 채권, 그 대안 투자로 이어지는 이 포트폴리오 내에서 어떠한 수익률을 맞추기 위해서 주식 투자 비중을 계속해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 바로 이 연기금의 앞으로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러면 연기금이 이런 전략을 쓰기 위한 목적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목적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목적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오늘 이해하시면 앞으로 연기금의 그런 방향성과 시장에 끼친 영향을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두 가지 연기금의 가장 큰 그랜드 플랜이 뭐냐? 여러분들이 힘들게 일해서 모아놓은 혈세를 통해서 모은 국민연금, 엄청난 사회적인 책임이 따를 겁니다.
사실 공적 자금 중에서도 엄청난 규모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만큼 목표를 가지고 상당히 공정하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요. 이 두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목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인플레이션 이상의 기대 수익을 내야 된다. 자, 말 그대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면 시간 가치에 대한 보상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부분들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자, 예를 들어 일례로 우리가 매달 50만 원씩 60만 원씩 국민연금을 낸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근데 40년이 지났는데 연금이 70만 원씩 나온다. 이것이 과연 10만 원을 벌어서 우리가 기금으로 돌려받는 효과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자, 30년 전 증권사 직원들의 평균 월급이 30만 원이었다고 봤을 때 그 물가 상승률은 거의 7, 8배 이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만약에 30만 원, 40만 원씩 여러분들이 달달이 넣으셨다면 한 달엔 적어도 200만 원 이상을 받으셔야 물가 상승률과 같이 연동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가장 큰 최대 목표는 이 3, 40년 동안 꾸준한 수익을 내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낸 돈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게 방어하는 부분이 가장 큰 역할 중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건 이따가 제가 또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 자, 두 번째는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폭을 만회한다. 자, 이것을 어려운 말로 이렇게 써놨지만, 자, 쉬운 말로는 노령화 인구가 생김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경제활동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일을 하지 않는 노령화 인구가 생기게 되죠. 그러면 국가의 소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연금 지급 형태를 통해서 소비를 보장을 함으로써 국가의 경제 기반을 다시 올려놓는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기금의 구조는 경제활동 인구가 납입을 한 부분들을 노령화 인구가 연금을 통해서 받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수익률을 올려서 또 앞으로 이제 노령화 인구가 계속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노령화 인구에 대한 부분들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연금이 계속해서 수익률 부분을 시장 평균 이상으로 내야 하고, 또 한 가지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내는 것이 바로 이 국민연금의 가장 큰 두 가지 목표 중에 하나다. 이 부분을 이해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연기금 시장이 어떻게 변화가 되고 이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 두 가지를 좀 머릿속에 염두를 하시고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아까 제가 이제 물가 상승률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상승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예전에 짜장면이 뭐 500원 하는 시절도 있었을 테고요. 또한 뭐 여러 가지 물가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 경험을 통해서 아실 수가 있을 텐데, 한 가지 자료를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이것이 뭐냐면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시나리오를 짜놓고 각 돈의 가치가 물가 상승률에 인해서 절반으로 하락하는 기간을 산술적으로 계산해봤습니다. 자, 물가 상승률이 3%씩 상승하게 되면 23년 후에 내가 가지고 있는 100만 원은 50만 원이 됩니다. 자, 그만큼 상승률 자체가 화폐 가치를 절반으로 떨어뜨리는 데 걸리는 시간은 23년. 자, 물가 상승률이 최근 4, 5%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인데요. 자, 5%씩 상승할 경우에는 나이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절반으로 줄어들려면 14년이 걸립니다. 제가 지금 32살인데요. 46살이 될 경우에 아무런 발전이 없다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는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고요. 10%일 경우는 7년, 15%일 경우는 5년, 극단적으로 20%일 경우는 4년. 자, 20%일 경우에는 4년 뒤에 내 자산이 가만히만 있게 되면 절반이 된다. 주식을 잃지 않고 그냥 보합으로 똔똔으로만 가지고 있어도 4년 뒤에 내 자산의 절반으로 된다는 사실은 참 섬뜩한 사실이 아닐 수 없나 싶습니다. 따라서 연기금의 가장 큰 목표는 지금 계속해서 노령화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커버를 해야 되고, 또 한 가지 말씀드렸다시피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부분들, 아까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화폐 가치가 물가 상승에 의해 떨어지는 부분들을 보존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것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운용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것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수익을 계속해서 놔야 됩니다. 한마디로 3%씩 물가 상승이 난다면 연 3% 이상의 수익을 내야 그나마 보존 가치도 유지할 수가 볼 수 있겠고요. 5%인 경우는 또 5% 이상. 그렇기 때문에 연기금의 최대 목표는 인플레이션 대비 플러스 알파의 수익률을 내는 것이 가장 보수적인 목표고, 그 이상은 더 공격적인 목표며 더 추구해야 될 방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나라의 경제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국민연금이 운영하는 시장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 안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펀더멘탈을 가장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가지 좀 생각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위치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느냐?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15에서 16위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요. MSCI 편입에 대한 부분을 검토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나라는 이미 선진국 대열 안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진국 반열 안에 국가가 들어간다는 의미는 무슨 말을 의미하느냐? 한마디로 그 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계속 낮아진다는 점입니다. 자, 우리나라가 실제로 1980년 이후에 급격한 성장을 거치고 나서 선진국에 들어가는 부분, 여러분들 미국 GDP 성장률 해봤자 1%밖에 안 됩니다. 중국은 5% 이상 아닙니까? 이머징 국가들은 그만큼 개발을 하고 발전해야 될 부분이 여지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급격한 성장을 통해서 5%, 6% 이상 경제 발전을 한다면 우리나라같이 선진국 반열에 들어가는 국가들은 경제 성장률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안정한 궤도권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이 부분을 강조드리는 이유는요. 결국 GDP 경제 성장률에 대한 부분들은 채권금리와 정확히 일맥상통한다는 부분입니다. 자, 채권금리가 어떤 겁니까? 해당 자산의 펀더멘털 및 부도 리스크에 대한 리턴입니다. 한마디로 그 펀더멘탈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그 리스크에 대한 대가, 결국 뭐랄까요, 그 금리를 더 높게 쳐주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 한 가지 성장률이 앞으로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럼 마찬가지로 금리가 계속해서 상승할 수밖에 없다. 잠시만 물을 먹고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이런 채권금리에 대한 부분들은 GDP 상승률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그 국가는 안정권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상승폭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GDP 상승률도 지금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국채금리도 낮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국채금리가 낮아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뜻할까요? 연기금에 있어서는 이 국채가 투자할 수밖에 없는 필수 불가결한 자산 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국채금리가 계속 성장률이 줄어들면서 금리가 낮아진다는 얘기는 뭐랄까요? 그 연기금 자체가 수익을 내는 구조가 더 악화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채권 비중을 계속해서 똑같은 비중을 가져간다면 계속해서 금리는 저금리 시대로 접어들 것이기 때문에 연기금은 채권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고, 말씀드렸다시피 물가 상승률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부담이 되기 때문에 연기금은 채권 말고 다른 쪽에서 수익을 내야 이 부분을 보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그 대안은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아까도 주식 얘기가 잠깐 나왔었지만 인플레이션 이상의 수익률을 내주는 것도 바로 주식이라는 대안이고요. 채권을 대신할 수 있는 공격적인 투자 자산도 바로 주식이라는 부분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바로 이 자료를 통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 선진국들은 GDP 성장률이 낮기 때문에 채권들이 국채가 우량합니다. 리스크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채권에 투자해봤자 미국 요즘에 제로금리 아닙니까? 거의 1%대 정도 금리밖에 안 줍니다. 자, 그러면 미국 가계들의, 미국 개인 금융자산들의 비중을 따지고 봤을 때, 자, 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금 이제 초록색 표시인데 8% 정도. 우리나라보다는 그나마 많죠. 왜냐하면 달러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많은 겁니다. 다른 의미는 없고요. 8%인데, 자, 주식 비중 몇 %입니까? 32%입니다. 자, 그리고 OECD 국가의 평균이 17.8%. 최근 한국과 일본이 7%, 7.5%.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선진국 국가일수록 채권금리에 대한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가계들이 이 인플레이션과 다른 부분을 상쇄하기 위해서 공격적인 주식 투자를 한다는 얘기고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앞으로 이 기금공제나 연기금의 입장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부분을 상쇄하기 위해서 결론적으로는 주식 비중을 계속해서 높여가는 방법밖에는 대안이 없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3년간 주식 비중 평균이 13%에서 작년 같은 경우 18%까지 올려놓은 상황인데, 이것은 아마도 시간을 두고 20% 이상 넘어가면서 점진적으로 궁극적으로 30%까지 연기금이 주식 비중을 넓혀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부분, 아까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죠. 주식 자산의 비중은 연기금 안에서도 많이 늘어날 것이며, 그러면 국민연금은 앞으로도 주식을 계속해서 매입할 수밖에 없다. 그 비중은 더 늘어날 것이고, 여기에 대한 시장의 영향은, 국민연금이 시장에 끼친 영향은 더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한 가지 결론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제가 아까 인구의 노령화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1960년대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피라미드형 인구 구조입니다. 이때 1950년도에 6.25 전쟁을 거치면서 베이비 부모들이 경제적으로 안정을 자리 잡고 나서 탄생을 했고, 이제 58년 개띠로
표현이 되는 부분들이 뭐랄까요, 밑에 베이비 부모 세대라 볼 수가 있겠죠. 저희 일하시는 분들 보면은 상당히 58년 개띠 분들이 농담 삼아서 많으신데요. 무슨 농담 삼아서 좀 들어보는 얘기는 58년 개띠 모이면 58년생이 별로 없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자, 2005년에는 노령화 인구가 조금씩 늘어나게 됩니다. 이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올라오고 이 밑에 피라미드 위에 있던 부분들이 만나면서 60대 인구가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하죠. 자, 그러면 2050년 조금 미래 후를 생각해 봅시다. 자, 60, 70대, 80대, 90대 비중이 그런 뭐랄까요, 의료 기술이 늘어나면서 기술이 발전하면서 노령화가 되고, 또한 아까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더 이제 노령화가 되면서 인구 비중이 훨씬 더 많아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돈을 버는 사람은 적은데 받아야 되는 사람은 상당히 많다는 것이고, 지금 자산은 부족한데 똑같이 준 것 이상, 그분들이 납입한 것 이상 그만큼을 돌려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채권 금리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받아야 될 사람들은 늘어나고 인플레이션의 부분들을 압박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연기금이 가장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주식 자산을 넓혀서 공격적으로 우량주에 투자해서 수익을 내는 부분밖에 없다는 부분이고요. 이것이 시장에 앞으로 장기간을 두고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겁니다. 자, 미국에 얼마 전에 1980년대에서 2000년도까지 대세 상승을 겪었습니다. 이때 니프티 50, 정확히는 1970년대부터 시작했는데요. 이 니프티 50는 멋진 맵시 있는 대형 우량주 50개를 뜻합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는 대형 우량주 50개가 무려 20년 동안 수익률이 다른 종목에 비해서 훨씬 더 좋았고, 이 종목들 위주로만 시장이 압축해서 상승했다는 부분인데, 이 안에 들어간 대표적인 종목들이 맥도날드라든지 코카콜라,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는 IBM, 이런 대표적인 종목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렇게 된 것도 연기금 시장이 1980년도에 미국에 진출하기 시작하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의 1980년대를 겪는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과정에서 연기금의 그런 힘이 파워가 훨씬 더 세지고 주식자산 비중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연기금이 결국 단위가 너무 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대형 우량주에밖에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중소형주에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나올 때 엄청난 물량을 쏟아내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하한가를 맞을 수 있는 위험도 있고요. 물량을 잠길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항상 유동화할 수 있는 대형 우량주에 집중 투자를 하는 것이고, 이 부분이 미국의 1980년대 연금이 도입이 되면서 50개의 우량주에 한해서만 시장이 상승을 했다는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나라에 끼치는 영향들은 대형 우량주 중심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포커스 삼으셔야 될 겁니다. 이거는 다우존스가 198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엄청난 상승을 하는 이 대세 상승기를 말씀드리는데, 이 기간 동안 시장 평균 수익을 냈던 것들은 대형 우량주밖에 없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큰 점들은 연기금이 이러한 시장 규모가 점점 커짐에 따라서 대형 우량주 위주의 시장을 이끌어갈 것이고, 이러한 부분들이 저희가 892포인트 2009년 저점 만들 때도 연기금이 이 시장을 돌렸습니다. 아주 좀 기록적인 순간이 아닌가 싶은데요. 앞으로 시장을 두고 시간을 두고 그 기간에 시장에 끼치는 영향은 연기금의 파워와 대형 우량주 중심의 장세를 만들 것이라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장기적인 시선에서, 그리고 또한 중소형주를 뛰어넘는 시선에서 보셨을 때는 훨씬 대형 우량주가 압축돼서 올라갈 가능성이 많고, 이것이 연기금이 시장에 끼친 영향이다라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 기사를 통해서 연기금의 매수 세력이 늘어난다는 기사가 나올 때마다 이 부분들을 떠올리시고 항상 머릿속에 염두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좀 큰 밑그림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이 오늘 기사의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기사 통해서 또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기사는 조금 아까보다는 좀 가벼운 소재를 좀 얘기하면서 세계 경제나 여러 가지 금융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들 제목에서 보셨겠지만 브라질 채권이 얼마 전에 상당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염두에 하셔야 될 점들을 조금 그 전부터 주장을 해왔었는데요. 오늘 이 두 번째 기사를 통해서 브라질 채권에 대한 부분들을 어떠한 부분이 리스크인가를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집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라질 채권이 2007년도부터 펀드 상품을 시작으로 신탁과 직접 투자까지 등장하면서 상품이 상당히 다양화됐습니다. 그동안 그 은행 금리가 낮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브라질 채권이 여러 증권사에서 상당히 좀 인기를 끌어왔었는데요. 산업은행 자산운용에서 삼바 브라질 채권 펀드를 판매를 시작으로 여러 가지 자문사들이 이를 통해서 펀드를 만들어 왔었고요. 기사에서 나왔듯이 최근 들어서는 여기에 직접 투자가 할 수 있도록 증권사들이 중개 업무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생기는 리스크에 대해서 오늘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각 증권사의 그 브라질 채권 투자가 다소 상이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여기에 투자를 하셨고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다. 이것이 바로 기사, 얼마 전에 좀 오래된 기사죠. 2011년 8월 4일 날 기사로 나왔던 부분입니다. 자, 이처럼 그 라틴 아메리카에 직접 국채에 투자하는 그런 펀드, 그 직접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붐을 이뤄왔습니다. 최근 그도 그럴 것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은행 금리가 물가 상승률을 못 따라가는 지금 CD 금리 상승률을 못 따라가는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채권이 시장에 마땅한 것이 없습니다. 2009년 초반 때만 하더라도 우량한 회사들이 시장 상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채권 금리가 연 7, 8%씩 계속해서 나왔었는데요.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세를 거치면서 우량한 기업들의 채권 금리가 상당히 낮아지게 되고 또한 우리나라의 그 은행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서 5%에서 7%대를 원하시는 은행 금리 플러스 알파를 원하시는 분들의 선택폭이 상당히 줄어들었고요. 저희도 지금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 고객분들이 오셨을 때 이 부분을 좀 이끌고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애로사항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이러한 자금들이 이제 은행에서 만족을 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증권시장으로 계속해서 지금 넘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넘어가고 싶은 점은 이러한 여러 가지 다른 해외 투자가 이루어질 때에 대한 부분들은 가장 중요한 환율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항상 염두를 하고 넘어가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자, 저희가 그냥 마냥 생각할 때는 환율이 외국인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간과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요. 지금 환율이 1120원입니다만 외국인들이 1200원대 들어올 때부터 1월 9일부터 이뤄져도 순매수가 지금 갑자기 속도가 좀 줄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뭐 지수가 그렇게 많이 오르지도 않았는데 외국인이 왜 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외국인 입장에서는 주식의 오르고 내림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것이 환율의 오르고 내림입니다. 주식으로 아무리 쓰긴 하더라도 환율에서 20% 이상 마이너스가 난다면 결국 주식시장에서 번 돈을 허공에 날리는 꼴이 되기 때문에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1100원대가 깨지는 시점이 결국 환율의 방향성을 깨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시장을 지켜보는 것처럼 우리가 외국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주식 수익률만큼 상당히 중요하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우리가 외국인 투자자가 돼서 다른 해외 투자할 때 이 부분을 상당히 간과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브라질 채권들의 대부분들이 해지가 되지 않은, 환해지가 되지 않은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외환 위기의 그런 역사 사례를 통해서 조금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이 외환 위기라고 하면 저희에게 상당히 낯선 이름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998년 IMF, 우리가 IMF 구제 신청을 했는데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한국 외환위기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외환위기란 과연 무엇일까요? 저희가 막연하게 알고 있는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국내 금융시장이 시장 교란에 의해 단기적, 투기적인 외화 자본들이 급격하게 유출된 현상.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하면 외국인 자본들이 갑자기 투매를 하고 나가는 현상이라서 이 환에 대한 부분, 외환시장에서 국내 통화인 원화를 외국인들이 갑자기 많이 팔고 떠나고 그러다 보니 원 환율이 원화의 가치가 급락하게 되고요. 반대로 결제 통화인 달러의 가치는 급등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달러 표시 국내 원화 환율이 급등하는 현상, 좀 어렵게 써놨습니다. 이것을 외환위기의 정의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외국인이 갑자기 원화를 투매를 하고 나가기 때문에 원화를 계속해서 매도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원화의 가치가 낮아지게 되고 상대적으로 달러 가치가 올라가게 되죠. 그 환율은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IMF 때 1900원대 경험하셨겠지만 이것은 외국인이 갑자기 자신들의 포지션을 버리고 나왔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갔다는 부분들, 한마디로 거꾸로 얘기하면 원화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부분, 이것을 외환위기라고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외환위기는 과연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형성이 되는지 좀 제가 커리큘럼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는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시장 그리고 예전에 있었던 과거 시장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적용이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해당 통화가 저평가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한마디로 주식으로 따지면 싼 주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바로 화폐라고 볼 수가 있겠죠. 화폐가 싼 저평가를 받는 나라가 있죠. 자, 그럼 외국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보다가 저평가가 되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사러 들어옵니다. 실질적으로 거래하는데 환이 필요한 사람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수익을 내기 위한 자금, 단기성 자금들이 들어온다는 거죠. 이것을 다른 말로 투기자금이라고 하죠. 자, 투기자금인 한머니가 저평가 상황인 것을 인지하고 해당 통화를 매입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외국인의 자본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해당 통화의 가치가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주식과 똑같습니다. 해당 통화가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지수 옛날에 2007년도 2000포인트 가셨을 때 보겠지만 가만히 있던 국내 기관과 개인들이 이렇게 급격하게 오르면 우리도 수익을 낼 수 있겠다 하면서 여기서도 추격 매수가 붙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나중에 외환위기의 가장 마이너스 역할을 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러면 이 세력들은 외인들이 언제 매도를 하고 나갈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외인들이 계속해서 자금을 유입시켜서 환을 이제 매입을 하겠죠. 우리나라로 치면 원이겠죠. 국내에 달러를 들고 와서 계속해서 삽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수익이 올랐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팔고 나갈 수밖에 없죠. 그럼 팔고 나가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생기죠? 급락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외국인이 일시적으로 매도를 하게 되면 급격하게 하락을 하게 되고 그 전까지 아무런 생각 없이 따라갔던 개인들과 기관들이 이 외국인의 매도에 가치 투매로 나서면서 하락 속도가 훨씬 더 커진다는 점입니다. 자, 이런 부분이 통화 가치가 급락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급락한 자금들, 그러니까 판 자금들은 결국 외국인이 어떻게 하겠죠? 달러로 바꿔서 해외로 가지고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국내 달러 부분이 보유고가 상당히 줄어들면서 바로 외환 위기가 온다는 점입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나라의 IMF 외환 위기에 적용을 시켜봐도 정확히 일치하고요. 1980년도에 있었던 멕시코 페소화 위기, 그리고 우리나라의 외환 위기를 만들었던 태국의 바트화 폭락도 정확히 이 부분과 일치합니다. 태국 같은 경우는 1998년도 7월 달에 구제금융을 신청을 했는데요. 자, 바트화가 폭락하면서 급락을 하게 되자 아시아 통화 시장에서 좀 위기감을 느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나 싱가포르 그리고 다른 나라까지 일정 시분 투매를 하고 나가면서 가치 폭락이 전형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아시아발 외환위기가 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점들은 경험을 통해서 좀 쓰다린 경험으로 기여를 하실 텐데 결과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들은 핵심적인 겁니다. 외국인 투기 자금들이 유입되는 여부에 따라서 그리고 또한 이 자금들이 얼마나 급격하게 늘어나는 부분이 외환 위기가 시작되는지 아니면 그 화폐에 대한 부분들이 리스크가 있는지 없는지를 가장 판별할 수 있는 근본적인 부분이라고 봅니다. 자, 아까는 이거는 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자, 외환 위기 한마디로 외국인들이 자금을 환을 팔고 갑자기 떠나면서 환율이 급격하게 하락하게 됩니다. 환율로 치면 올라가지만 원화 가치는 떨어지게 되죠. 1,900원까지 올라가게 되는 여러분들이 이건 경험을 통해서 다들 아실 거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설명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외국인 자금들이 갑자기 빠져나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달러를 바꿔서 달러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고가 떨어지게 되겠죠. 자, 외환 보유고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 외국인 은행의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의 펀더멘탈을 가늠할 때 그 나라가 자, 은행이라고 좀 가정을 해봅시다. 내가 은행에서 돈을 뽑아야 되는데 이 은행이 내가 뽑아갈 돈을 어느 정도 항상 비율로 가지고 있는 은행과 그렇지 않은 은행이 있습니다. 참, 후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뱅크런 현상이 일어나죠. 자, 이것 때문에 은행들이 지급준 비율, BIS 비율을 만들어 놓은 거는 바로 일정 부분에 대한 돌려줄 수 있는 돈의 비율을 맞춰 놓음으로써 사람들이 불안하지 않고 거래하기 위한 바로 안전판이 BIS 지급준비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국가의 단위로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내가 돈을 빼나가고 싶은데 언제든 빼나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외환보유고이고요. 자, 이 외환보유고가 기준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은행은 어떻게 되죠? 지급준비율이 떨어지면 신용가치가 떨어집니다. 마찬가지로 국가도 외환보유고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신용등급이 하락하게 되고 외국인들은 내 돈을 못 찾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 계속해서 돈을 빼게 되고요. 자, 그렇다 보면 은행들은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힘들어집니다. 지금 내 돈도 빼오기가 힘든데 과연 그 나라의 돈을 빌려줄까요? 자, 그럼 은행들은 갑자기 자신들이
돈을 끌어올 수도 없는 상황에서 외국인들의 빚독촉에 시달리게 되고 그러다 보면 급하게 자금을 인수하기 위해서 그동안 돈을 물려줬던 기업들한테 돈을 걷어들이기 시작합니다. 자, 이 과정에서 바로 아무리 기업이 건실하더라도 은행의 빚은 다 끼고 있기 때문에 돈이 일시적으로 빠져나가게 되면 흑자도산이죠. 한마디로 기업은 잘 돌아가는데 자금이 돌지 않아서 부도가 나는 흑자도산, 기업에서는 가장 큰 리스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연쇄적으로 부도가 나면서 경제 위기가 된다는 점입니다. 한마디로 다시 정리해드리면 외국인이 갑자기 환을 매도치고 나가게 되면 그 나라의 환 가치가 급락하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달러가 유출됩니다. 자, 그럼 외국인 입장에서는 은행의 지급 준비라고 할 수 있는 이 외환 보유고의 비율이 떨어지게 되면 내 돈을 찾지 못할 거라는 불안감에 돈을 계속해서 인출하게 되고요. 그동안 국내 은행에 꿔줬던 자금까지 강제로 뺏어갑니다. 그러면 은행은 그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기업들로부터 돈을 끌어들이게 되고 여기서 흑자도산이 일어나면서 그 실업자들이 양산되게 되고 또한 소비가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 기업이 다시 도산하게 되는 이런 악순환을 거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외환 위기의 바로 그 후폭풍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외환 위기에 대해서 하나의 거대한 흐름을 정리해뒀습니다. 이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200년, 300년을 두고 계속해서 반복이 되었던 상황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커다란 깨달음을 가지고 앞으로도 어느 다른 나라의 그런 금융위기나 외환위기를 보셨을 때 이러한 잣대를 통해서 큰 흐름을 읽으신다면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좀 잘 아실 수 있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죠. 외환발 위기, 그러니까 외환위기가 가장 근본적으로 오는 부분을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바로 외국인 자금의 유입에 대한 속도라든지 액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다고 말씀드렸죠. 자, 브라질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브라질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 자금입니다. 자, 03년도 1월, 04년도, 05년도, 06년도 1월 이 3년 동안은 큰 움직임이 없죠. 그러다가 이 50을 기준으로 하는 상황에서 자, 07년도부터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자, 08년도까지도 증가하다가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좀 줄어들었죠. 자, 금융위기가 어느 정도 소진되고 나서는 급격하게 외환 자금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외국인들의 한머니가 이 브라질로 유입이 된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브라질 화인, 레알화를 사기 위해서 돈이 유입이 된다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외화 자금을 끌어들여서 레알화를 매입하게 되면 레알화의 가치는 상승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자, 바트화 같은 경우도 폭락을 겪었던 이유는 그 전에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입을 해서 가치를 상당히 끌어올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멕시코 페소화 같은 경우도 1980년대 초반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외인 자금이 유입되면서 계속해서 매입을 했기 때문에 갑자기 화폐 가치가 급등하는 상황을 갖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좀 더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이 중국과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중국이 그동안 계속해서 부동산 대출을 금지하면서 그런 긴축 정책을 썼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자, 중국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금융시장에 진출할 수 없게 다 창구를 닫아놨습니다. 유일하게 바로 진출할 수 있는 시장이 부동산 시장인데요. 자, 아까 이런 똑같은 구조라 볼 수가 있겠죠. 한머니들이 유입을 시켜서 부동산 시장을 계속해서 끌어올려 놓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중국 개인들이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을 사게 될 것이고 기관이나 지방정부가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 시장에 동참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 외인들이 계속해서 부동산 시장을 끌어올렸다가 어느 일순간 매도라고 떠나게 되면 자, 신용으로 이를 매수했던 개인들이나 기관들은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되고 또한 다른 자산에까지 이 피해가 번지게 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경제 상황 위기로 번지게 되는데 실제로 2007년, 2008년 중국 부동산 시장의 폭락은 결국 이런 외국인 한머니들의 자금들이 조장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이를 통해 어느 깨달음을 가진 중국 정부가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긴축 정책을 미리 쓰면서 여러 가지 대출을 차단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집값이 지금 오르지 않고 머문다는 부분들은 지금 이런 외환위기 상황과 지금 화폐와 부동산의 차이일 뿐이지 이 커리큘럼 자체는 정확히 일치한다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인식을 하셔야 되고 그만큼 중국인들이 최근 들어서 얼마 전에 지준율 인하를 했죠, 어제. 그런 부분들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세를 거쳐도 더 이상 한머니가 유입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니까
그 고삐를 낮았다는 점입니다. 자, 이 부분들 여러분이 명확하게 인식을 하시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시장을 보시면 분명히 이어가실 부분도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와서 말씀을 드리면 브라질 외인들 자금도 유입되면서 실질적으로 레알화 환율은 급등하게 됩니다. 자, 뭐 여기는 이제 좀 단위가 좁아서 1년 동안의 레알 환율을 잠깐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이때부터는 정부의 개입이 들어가서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 파란색 면이 차지하는 만큼 지속적인 레알화 상승을 가져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브라질 정부도 바보가 아니죠. 외인들의 쏟아지는 자금을 방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펴게 되는데 그중 관련된 기사가 브라질이 레알화 절상을 억제를 마치기 위해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던 기사가 나옵니다. 자, 이것은 그 1월 초에 기사가 됐던 부분인데요. 1월 6일 날 최근 브라질이 신용 경제 등으로 주목받자 세계에 한머니가 유입되면서 평가 절상 억제를 위해 본격적인 행보를 나섭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레알화 가치의 상승에 대한 부작용이 여러 가지로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한머니가 이를 극단적으로 끌어올려서 폭락하는 부분들을 막기 위해 브라질 은행이 조기에 손을 쓴다는 부분인데요. 이날 투기적인 성격의 외환거래 통제를 위해서 국내 은행들의 높은 지급 준비금을 부과하기로 결정을 했다. 한마디로 레알화 자체를 외국인들이 사지 못하게 은행에 쟁여놓겠다. 그걸 통해서 외환 환율이 급상승하는 부분을 막겠다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이 환율과 외환 위기에 대해서 계속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브라질 채권을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자, 채권 투자하는 데 있어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환율에 대한 해지가 되지 않는 열려있다는 구조로 지금 되어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결론적으로 그 결과에 대해서는 신이 아닌 이상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겠지만 커다란 기조 자체로 봤을 때 한머니가 계속해서 유입되는 부분들은 언젠가는 자금이 급격하게 빠져나가는 상황을 겪을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이미 여러 가지 투기자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유가의 폭락을 얼마 전에 예전에 작년 4, 5월 달에 보셨겠지만 이런 신용 매수에 의한 부분들이 반대 매도로 이어지면서 낙폭이 훨씬 더 커지게 되겠죠. 자, 그럼 그 과정에서 환율이 급격하게 하락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 내가 돈을 브라질 레알화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브라질 국채를 샀습니다. 자, 브라질 국채를 사서 금리가 7%씩 나오는데 환율이 갑자기 급락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10% 이상 급락을 하면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3%죠. 아무리 채권 금리가 매력적이라 하더라도 환율이 급락하게 되면 결국 채권 투자에 대한 매력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제가 이 상황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물론 그런 일이 오면 안 되겠지만 지금의 큰 기조로 봤을 때 브라질의 그런 한머니 자금 유입 자체는 상당히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수준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 있겠고, 자, 그럼 적어도 급격한 급락이 나오지 않더라 치더라도 지금 정부가 추구하고자 하는 바는 아직 컨트롤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중국이 얼마 전까지 했던 부분들입니다. 한머니에 대한 부분들을 자신들의 리듬으로 끌고 와서 한머니 자금들을 조기에 처단하면서 적당한 정도의 레알화 환율 절상을 요구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고, 결론적으로는 이 부분들을 정부의 정책을 통해서 누릴 것이 뻔하기 때문에 가장 문제가 되는 점들은, 자, 브라질 채권에 단기적으로 투자하신 분들은 리스크 측면에서는 분명히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장기간에 대한 장기물에 대한 들어가신 분들, 2, 3년 이상의 장기물 채권을 들어가신 분들이 만약에 계시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분들은 여기에 대한 기사라든지 관련된 자료들을 계속해서 수집하시면서 모니터링을 하셔야 훨씬 이 나중에 생길 부분들을 피해갈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외인들은 이 금융 자본 시장에서 자신들의 엄청난 그런 사회적인 그리고 또한 권력을 통해서 자신들의 여러 가지 수익을 차지합니다. 자, 이 금융시장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가장 정글 중에 하나고요. 이 힘의 논리가 바로 작용하는 시장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일례로 100억으로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과 5천만 원으로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은 수익률 측면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100억을 산 사람은 계속해서 물타기를 하면 되고요. 5천만 원 산 사람은 그 이상의 물타기를 할 수가 없는 것이고, 하다못해 시장이 오르더라도 1%의 수익을 먹는 100억의 자금에 1%의 수익을 나게 되면 1억의 수익률이 나지만 5천만 원은 해봤자 기껏 50만 원입니다. 자, 50만 원을 어떻게 풀칠하고 살겠습니까? 한마디로 이 파워게임이 가장 적용되는 시장이 바로 이
이 금융시장이고 외인들이 그러한 부분들을 이용해서 각국의 취약한 외환 구조라든지 부동산 시장 구조라든지 주식 시장 구조를 노려서 수익을 투기적으로 낸다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꼭 음모론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힘의 논리가 이 시장에서 통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보셔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개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들을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냐는 부분들은 제가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건 금융 역사의 여기에 대한 해답이 다 들어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1900년도도 그렇지만 1700, 1800년도에 튤립 튀기 또한 여기에 대한 버블 역사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각인을 시켜줬었고요. 사우스시에 대한 주식 투기로 인해서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크게 유럽에서 수익이 나지 않아서 상당히 힘들어했던 폭락이 이뤄졌던 부분의 역사. 뉴턴도 투자를 했다가 이 사우스시 주식으로 인해서 큰 낭패를 봤었죠. 그러면서 자신은 자연법칙은 이해하겠지만 광기가 들리는 사람들의 심리는 이해하지 못했다는 그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자, 그런 천재가 그런 시장에 현혹이 될 정도로 이런 사람들의 광기라든지 이런 역사에 대한 부분들은 과거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미래를 보는 지표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자, 하다못해 이 브라질 채권에 대한 부분들을 보더라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아까 그 거대한 커리큘럼 자체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몇백 년 동안 역사를 통해서 법칙으로 만들어진 것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 부분들은 크게 벗어날 수 없다는 점들은 여러분들이 항상 짚어봐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자, 제가 좀 지금 시간이 남아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항상 우리가 전략을 짜는 데 있어서는 퇴로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결론 극단적으로 승리하지 못할 경우는 뭐 배수의 진을 치고 뭐 전쟁을 하겠지만 지금 개인 투자 입장에서는 지금 배수의 진을 치고 전쟁을 하기보다는 항상 빠져나갈 수 있는 퇴로를 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에 대한 지표들을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시면서 만약에 이제 그 브라질에 대한 절상에 대한 속도가 더 가파라진다든지 브라질 자산에 대한 보유고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자료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찾아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좀 지켜보시면서 마냥 지금 여러분들을 상대하고 있는 영업 직원을 믿기보다는 이러한 부분들 꾸준하게 요구하시면서 자료를 가지고 가셔서 여러분들이 좀 어느 정도 이 리스크에서 벗어나는 좀 그런 현명한 투자자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좀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드렸던 말씀들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이 방송을 시작하면서 가장 목표로 삼았고 가장 뭐 신년처럼 생각한 것 중에 하나는 개인 투자자 분들도 기관이나 외국인에 현혹되지 않고 좀 동등하게 수익을 내는 한마디로 그런 정글의 법칙에서 좀 벗어나서 같이 좀 동등하게 싸울 수 있는 그런 전투력을 심어주자는 것이 저의 가장 큰 모토였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이 경제신문 읽어준 남자와 다른 코너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큰 그림들은 여러분들이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를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실질적으로 지금 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펀드에 대한 매니저분들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정보력에서는 저희가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아무리 빨리 도는 정보를 할지라도 이미 그것을 만들어낸 공급자와 힘의 논리가 가장 위에 있는 사람들과의 어느 정도 접점이 있기 때문에 결국 개인 투자자들은 이렇게 해서 흥보를 본다면 계속해서 연전연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손자병법에서 항상 나오는 점은 자신의 위치와 뭐 남의 위치라면서 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죠. 개인 투자자가 항상 염두해야 될 점은 정보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움직임에 우리가 결국 외국인과 기관에 질 수밖에 없다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거꾸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부분들은 큰 흐름에 대한 투자를 하심으로써 큰 방향성을 잇고 거기에 매매를 최소한 줄여나가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결국 기관과 외국인을 상대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부분들인데요. 제가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큰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 미국 시장의 정치적인 부분이라든지 독일 시장의 정치적인 부분들 그리고 또한 어떠한 사회 현상에 대한 이면들을 설명해 드리는 이유들은 바로 여기에 다 들어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시간 얼마 이제 남진 않았겠습니다만 항상 얼마 남지 않은 시간 통해서도 시청하시면서 이런 부분들을 염두하셔서 계속해서 트레이닝 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경제기사 읽어주는 남자는 여기 마지막 시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